지난번 한강뷰 오피스텔 음. 조회수가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역주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나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알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칼쌤이 입은 옷 옷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옷 예쁜데 이거 어디서 산 거냐. 저는 사실은 약간 포트폴리오론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유를 할 때도 전세, 월세, 공시를 비율을 항상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333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2년 동안 거의 80%를 월세로 다 전환을 시켰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다. 이제 마음은 편하죠. 그동안 국지적으로 역전세가 일어났던 지역들은 있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 할 것 없이 역전세가 나와서 전 정권에서는 욕심쟁이, 그다음에 이번 정권에서는 사기꾼. 잠재적 사기꾼의 시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세를 점차 없애야겠다. 80% 정도로 월세를 다 전환을 시켰고 그 중에 한 15채 정도는 이렇게 공실로 두고 단기 임대를 계속 돌리면서 이제 세입자들이랑 이렇게 분쟁이 싫은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해졌다. 하도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임대차 시장에 세입자들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세입자들한테 정말 이게 좋은 일일까? 전세가가 서울은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계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집에 화자가 생겼으면 기쁜 마음으로 해줬어요. 그동안은. 임대인들이 뭐 고쳐주세요. 그럼 네 이번에 뭐 얼마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집도 관리가 잘 되고 세입자의 관계와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이사 가실 때도 그동안 여기서 아기 만들어서 가요, 분양받아서 가요, 너무 잘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2년 동안은 그냥 잠재적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다 월세로 변경할 거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기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조금 맞추고 있는 방향성이고 그게 거의 마무리가 돼요. 거의 올해 12월이 되면 월세 전환이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거의 전세는 남아있지 않은? 거의 전세가 남아있지 않고 아니면 전세가가 서울 좀 핵심지가 되겠죠. 그런 곳은 굳이 뭐 월세 전환을 해도 왜냐하면 매매가가 높은 지역들은 월세가 그렇게 수익률에 맞지 않거든요. 아파트가 좀 더 심해요. 근데 지금 소형 아파트 위주로 수익률이 충족이 되고 있어요. 원래 원룸이 수익률이 제일 좋고 투룸 오피스텔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네. 월세 수익률 전환을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약간 대형 아파트라든지 전세 가율이 아니라 전세 가 자체가 높은 곳들은 굳이 월세로 전환해도 조금 수요가 그렇게는 많지가 않다. 전세가가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그렇게 하락론이든 아니든 이건 진짜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다시 뭐 이렇게 세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좀 염증을 느꼈다 해야 되나? 그럼 전세 세입자랑 부딪히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는 싫다. 계약갱신이라든지 뭐 그런 싫다.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런 저의 심정이 지금까지 되게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마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아까 뭐 전세가를 올리면서 집을 수리를 해주고 도배장판은 당연히 해줬었어요. 예전에는 임대인들이 세입자 바뀔 때마다. 지금은 세입자가 뭐 고장났다 그래도 안 고쳐줘. 나가 이거지. 월세로 바꾸고 나서 월세 어차피 우리 집 싸게 있으니까 뭐 싫으시면 나가세요. 이런 마인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내가 약간 지렁인 거지. 그동안 세금 다 내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면서도 불구하고 지렁이보다는 아나콘다. 그 정도 주택 쓰면은 네. 아나콘다. 아나콘다도 꿈틀한다. 꿈틀한다. 확 잡아먹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하게 그리고 약간 선진국화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가 없어지고 차라리 월세화 시켜가지고 왜냐면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 수익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월세가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네. 전세와 항상 월세가 서로 경쟁 상품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이제 막고 전세가 없어지고 그럼 점점 월세 지금도 사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2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원하는 것 같고 또 임대인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임차인도 지금 전세를 무서워하고 멈춘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수도권 지역은 또 조금씩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즘? 지금 일단은 우리 상반기 때 그때 찍었을 때 9억 이상의 거래가 더 훨씬 많았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9억 이상의 물건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상급지가 가면 응원해라 그냥. 그래야지 내 거가 간다. 지방이든 뭐 서울의 중하급지든.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상급지가 많이 올랐어요. 포레오도 10억 넘게 올랐고 잠실주공 5단지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억 넘게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일 작은 타입 3, 4타입이 지금 30억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차피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주춤? 어차피 대출을 안 받으신 돈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럼 상관없고. 근데 얘네들이 잘 가주니까 이제는 정책 자금을 쓸 수 있는 아이들, 대출이 가능한 아이들. 지금 대출이 경쟁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급지가 저렇게 갔는데 나는 정책 자금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오히려 9억 이하의 거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찍었을 때는 9억 이상이 많이 거래가 됐다. 근데 지금은 시점은 9억 이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9억 이하가 지금 오르고 있다. 거래가 많이 생기고 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유심하게 보셔야 될 거는 호가 변동이에요. 매물이 아무리 늘어도 네. 매물이 뭐 100개였다 200개로 늘어났어. 근데 예전에 매물이 뭐 50개였는데 호가가 5억이었어. 근데 지금 호가 7억 8억이야. 근데 매물이 200개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 급한 사람들은 매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 나 좀 내려볼까? 할 수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몇 개나 될 거냐? 왜냐하면 그 2년간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만약에 급매로 던질 사람은 그 전에 이미 던졌을 거다. 힘들었던 시절에. 근데 지금은 견딜 수 있는 지금 급매로 내가 던지지 않아도 여력이 생겼죠. 왜냐하면 금리 내려가고 있죠. 이번에 한번 내렸지만 지금 그것도 뭐 억지로 막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왜냐면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리려고 저렇게 밑밥 가는구나.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집값이 막 타오르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더 금리가 내릴 거라는 기대치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집을 막 샀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누르면서 억지로 대출을 앞으로 전면 금지합니다. 잔금 대출 안 됩니다. 갈아타기 대출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잠깐 주춤하니까 그래 하면서 금리 살짝 내려준 거죠. 네. 근데 어떤 금융권에 가도 내년에 금리가 내릴 거라는 거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거든요. 보통 한 3차례 정도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금리 내리면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부담이 확 줄어들죠. 맞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대환대출 하고 왔거든요. 새마을금고 6.8%를 4.8%로 그러니까 2%가 떨어졌어요. 그거를 제가 그 대환대출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안 벌어도 되는 거죠. 덜 벌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면 가지고 있던 기존 보유자들이 더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 또 두 번째로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올해 초나 작년에 전세가보다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굳이 지금 금매로 팔지 않아도 전세 한 번 더 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매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큰일 나는 게 아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실제로 올해 초에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막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로구 아파트를 갭을 끼고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했더니 세입자가 갱신을 원한다. 이제 계약갱신권은 쓸 수가 없어요. 쓴 매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전세를 7,000원 올리기로 했다. 그것도 뭐 시세대로는 사실은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재계약이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7천만 원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계약서 써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기존 보유자들은 전세를 다 증액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 역전세 그래프가 거의 올해 10월, 11월이 끝나요. 역대로 이제 전세가가 올렸던. 이게 역전세도 이제 다 끝났다.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금리 떨어졌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급할 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가가 이제
시가가 올라간 거는 그동안 상반기에 매매가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이 가격에 한번 팔아볼까? 이 가격은 내가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정도 난 던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급해서 쫄려서 우리 작년에 역전세 막기 위해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 때문에 허덕여서 지금 금매를 내놓는 수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급한 사람 다 팔았겠죠. 매물의 관점에서 단순히 그 숫자의 증감이나 이것만 볼 게 아니네요. 네. 양과 질을 다 봐야 되겠네요. 호가의 변동사항. 그다음에 그 성격.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오피스텔 많이 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월세 계약하러 갔었거든요. 네. 이제 어때요? 했더니 이제 매물은 아직도 뭐 4억 뭐 후반에서 5억까지 변동인데 일단 제가 산 가격보다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는 올랐는데 근데 싼 거는 왜 아직도 그렇게 싸요? 이게 좀 이제는 올 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월세가 꼈거나 아니면 전세가 너무 낮게 되어 있으니까 투자금이 많이 드는 물건들. 그러니까 걔가 지금 입주 물건은 전세가 4억 2천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입주 가능한 매물에 지금 내가 4억 7천에 매수를 하면 사실 걔 5천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 뭐 강남 4구에, 강남 3구에 투룸 오피스텔 그 정도면 대단지. 그러면 나쁘지 않지만 왜 아직도 4억 뭐 5천, 4억 6천짜리는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뭐 월세 뭐 2천에 얼마 있어요. 아니면은 전세 뭐 3억 2천에 있어요. 이러면 투자금이 많이 들죠. 1억 2억이 들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사요? 그거 살 돈 있으면 아파트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내가 지금 입주 가능하거나 아니면 전세 세팅이 가능한 매물들은 이제 거의 5억대가 되어야지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이터 하면서 데이터 숫자로만 보면은 그걸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래. 네네, 9월 네네. 들어서 뭐 10월에는 또 다시 또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데 거래량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과거 그래프들을 보시면 그냥 우리 이제 자율주행하면 속도 딱 맞춰놓고 가잖아요.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제일 가장 제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게 포레온 그래프예요. 포레온이 지금 10억이 올랐잖아요. 포레온의 그래프를 보면 요래요. 아 그렇구나. 네, 정석이에요, 정석. 아. 그래, 뭐 부동산이 오르는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거봐 떨어졌잖아. 너네 이제 곡소리 나네. 그게 아닌 거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인지 정말 뭐 매도자가 정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뭐 이민을 가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근데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조금 주춤해요. 그래서 제가 뭐 되게 인생 물건이라고 해서 나 정말 이건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 라고 했던 물건들이 다 11월에 계약을 했어요. 11월에 계약해서 뭐 1월에 잔금을 친다던가 2월에 잔금을 친다던가 그래서 요맘때가 원래 조금 사람들이 추워서 그런지 제 개인적인 데이터들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움직여라. 여름에 못 샀으면 봄에 못 샀으면 겨울에 움직여라. 그래서 잔금을 길게 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하다. 그러니까 샤넬 매장 얘기처럼 샤넬이 지금 가격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이 한산해졌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한산해졌는데 샤넬이 가격을 내리나요? 안 내리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받아들일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가격이 뭐 매매가 안 팔려. 그러면 버버리처럼 이런 특정 상품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왜요? 여기 EBS 아닌가? 버버리가 이번에 가격을 올렸다가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다시 내렸어요? 할인을 약간 뭐 바꿔가지고 뭐 할인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샤넬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그냥 한산한 대로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이 가격을 받아들일 때쯤에 또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사기 시작할 거고 저는 약간 지금 우리 아파트의 거래가 샤넬백 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캔맥주, 수입 맥주. 네. 저희가 이제 몇 개에 10,000원 뭐 이렇게. 제 반쪽이랑 캔맥주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편의점 앞에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때 4캔에 10,000원이었었어요. 수입 맥주가. 근데 어느 날 지금 12,000원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4캔에 10,000원에 먹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12,000원이래. 그래서 한동안 안 사 먹었어요. 이게 약간 그게 억울한 거야. 약간 내 느낌이. 나 10,000원에 샀는데 왜 12,000원이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니야. 기분이 좀 기분이 그래. 나빠. 기분이 좀 그래. 그래서 안 사 먹고 그냥 그럴 거면 하이볼 먹지 뭐. 그래서 한동안 하이볼을 막 먹다가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2,000원에 그냥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약간은 시기가 필요하다. 계속 똑같은 그 가속도로 쭉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떨어져야 너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지금 매도자의 상황, 매수자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랑 집값이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데이터로 찾고 싶었거든요. 네. 데이터 하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진짜 얼마나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모든 한 가지의 지표로 시장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너무 탁 튀는 어떤 영향은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자,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이때잖아요. 23년 1월, 23년 1월, 22년 하반기서부터 23년 상반기까지가 금리가 역대급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집값이 폭락했을 때랑 너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떤 비율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간 거는 집값 하락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이렇게 되면 그 폭락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폭락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집값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훨씬 않을까. 높죠. 그래서 아까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유 여력이 생겼다. 1%만 떨어져도 대출이자가 확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게 데이터 상으로도 금리가 높아졌을 때 집값이 떨어졌고 우리 금리는 이제 앞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조금씩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고 네. 이게 대출 증감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대출액도 확 줄어요.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랑 약간 영향이 있더라.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자가 없다. 대부분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안 받는 거죠. 금리가 높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영향이 있다. 집값이 올라갈 때 대출액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그러니까 소진 다 됐다. 끝났어. 이제 안 해줘.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연간 한도거든요. 그래서 그 경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연말에 낙찰받으면 대출받기 힘들어요. 항상. 지금은 뭔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약간 모든 사람이 좀 알게 됐지만 경매하는 사람들이 보통 9월에 낙찰을 받아서 10월, 11월에 경매 낙찰 허가 나고 잔금 납부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은행에서 다 문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한도 찼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경우 많고 오히려 반대로 한도가 남아있는 지점들은 연말까지 이걸 한도를 소진해야 돼서 특판을 막 팔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은행의 원래 그런 생리들을 조금 몰라서 더 공포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한도는 1월 되면 항상 살아난다. 1월에 살아나면 그러면 뭐 12월부터 사도. 그쵸. 사서 그때 이제 어차피 잔금이 내년이면 근데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과연 그럴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은행은 돈을 버는 집단이거든요. 돈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집단이어서 과연 그럴 거에 대한 불안함을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네, 은행은 돈을 버는 집단입니다. 나라의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거 눈치를 볼 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어쨌든 대출 금리가 점차적으로 내릴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출, 정책자금 대출을 쓸 수 있는 어떤 그 대상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진짜 이렇게 눈 씻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금매를 뒤져야 돼요. 가가지고 지금 누가 집을 사요? 이러면서 그냥 가서 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이거 살까 말까 이러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계속 깎도록 지금 그럴 타이밍이지. 내가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더 두고 보고 사야지. 그러면 올해 초에 집 사지 않아서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겨울에 조금 더 열심히 움직이시고 오히려 지금은 안 깎아주면 안 사요 이러면서 여기저기 질러다니면서 얼굴 안면 트고 막 부동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금리도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급한 사람 찾아내겠죠. 매도자 중에서도. 그런 거래가 이렇게 깎여가지고 거래가 되면 또 이제 폭락이 되고 이거 봐라 이런 거지. 그래서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포레온 강동 쪽인데 강동 쪽 좀 질문 많이 하지 않으세요? 포레온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신 분은 우리 그때 고백방에서 이제 분양권 당첨되신 분이 있어서 그때 완전 축하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이제 던져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진짜 너무 지금은 축하받고 계시고 이거 빨리 잠금 치고 다른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외의 분들은 지금 포레온을 들어간다기보다 포레온 주변에 이제 갭매우기가 될 그런 물건들을 좀 찾으셔서 지난번에 우리 촬영하려다 못했던 성동구 아파트 그분은 올해 초에 매수하셨는데 25평대 가격으로 42평을 매수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잔금이 이제 다가오는데 포레온 때문에 이제 전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잘 맞춰지셨고 또 이제 개포동 이쪽 그쪽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도 이제 솔직히 고생은 하셨죠.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 안 된다, 그런 동시이행 안 된다, 잔금 동시이행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은 엄청 하셨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잘 해결이 되셨고 생각보다 포레온의 전세가 이렇게 막 후려지는 가격이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동이나 송파 쪽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성북구도 많고 경기도도 많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없는 상황에서 얘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다 필요한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이 없었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또 전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서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천, 분당 판교까지 포함하면 이런 데 이제 조금씩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너무 올라서 강남이 너무 올라서 재건축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너무 좋게 봅니다. 네, 너무 좋게 보고 지금 거의 분당은 만점 단지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거의 그 말은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만점이라는 건요 95%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그건 거의 공산당인데? 그렇죠? 그런 단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그냥 이건 인허가만 해주면 바로 이주 철거다. 인허가만 해주면 바로 이주 95%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온라인 총회도 한대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직 그 이주 단지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네, 손도 쥐고 아직은 나. 이주 대책. 네. 근데 또 연말까지 만든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난리가 났다. 이제 전세가가 오른다. 그리고 계속 순차적으로 다음 선도구역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제는 재건축은 잘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구축들도 전세가가 오를 거고 그런 순환이 계속 될 건데 정부도 그거를 전세가를 자극할 걸 알기 때문에 이주 단지를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주 단지를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이 재건축을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억지로 지금 금리도 지금 은행 마진 더 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압박을 하고 대출해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급 공백을 알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27년에 이주 착공할 수 있게 해준대. 근데 지금 벌써 24년인데 24년 다 갔잖아요. 5, 6.
2년 남았는데 27년에 어떻게 이주 착공이 가능하겠어요? 그만큼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행이 되면 매매가는 오를 거고 정말 정부에서 조합이랑 합심이 잘 돼가지고 정말 이주를 했다 쳐. 그러면 그 이주 대책, 이주 전세들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짓지 않거나 네. 비싸게 지어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방향성. 너무 극단적이야. 네. 지금 상황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시멘트 값이 내렸다, 뭐 철근 값이 내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되는 유통 가격은 그렇게 내린 그렇죠. 것도 않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인테리어업을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한창 뭐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샤시비 창호 대금 올라갑니다, 뭐 싱크대 뭐 원가 올라갑니다 그런 통보를 매일 거의 2달에 한 번씩 저희가 공문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내렸다며 하락합니다. 공문 안 와요? 내렸다는 공문은 한 번도 오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일시적으로 뭐 고객 할인 행사를 합니다. 뭐 20% 이런 거. 근데 그게 가격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요때까지 행사 기간. 그거는 뭐 오르든 내리든 항상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들이었으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고. 네. 분양가 계속 지금 뭐 최대 분양가 역대급 분양가 계속 올랐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이제 로또 분양 단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지면 제일 비싸게 지어질 거고 아니면 아예 안 짓거나.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너무 오른 건 사지 말고 그 안에서도 좀 덜 오른 거 그런 거 좀 잘 찾아가지고 투자하시면. 분당도 왜 누가 될까 하면서 이렇게 선도지구 찾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분당을 사긴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러 개 되는 거 사세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만점 단지는 이미 약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만점 단지 빨리 갈 걸 사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그 다음에 진행할 것들, 왜냐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는 선도구역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있겠죠. 네. 분당은 거의 모든 단지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됐네. 우리는 뭐 점수가 안 됐대. 이렇게 고르면 급매나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전세가는 오를 거고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모델링 단지들도 지금 이제 한솔주공 5단지가 이제 그 반대파들이랑 소송 붙었다가 얼마 전에 조합 승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거기도 이제 리모델링대로 또 이주를 빠르면 내년에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분당은 또 전세가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뭐 그 근처에서 근처로 해결해야 가시는 되겠죠. 거죠. 분당은 계속 그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새로 입주 시기가 되면은 입주가 많아지잖아요. 했는데 분당은 이미 이제 분양가 자체가 높을 거기 때문에 크게 입주가 된다 하더라도 포레원처럼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당 네, 사요? 분당은 그때도 사라고 했었죠. 올해 초부터 계속 사라고 했었어요. 진짜 분당은 사라.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서울이랑 가성비는 좀 따져봐야 된다. 분당이냐 서울 강남 3구냐는 그때는 이제 가성비로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강남급이 아닌 상황이라면 내가 이제 선택지가 아닌 상황이라면 분당에 내 형편에 맞는 거 무조건 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지금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칼쌤 지금 살까요? 이제 이런 사야 이야기죠.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지금 상급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네. 2, 3급지 또 너무 북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한강벨트, T라인, J라인으로 봐라. 한강벨트랑 이제 경부선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한 블럭 정도 더 이제 한강 가기 쉬운 블럭 정도 그런 쪽. 한 블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마지노선이? 마지노선이 성북구. 그리고 그 위쪽은요. 그 위쪽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노원이라든지 투자 방법을 바꿔라. 어떻게요? 전략을 경매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이제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해요.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근데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항상 보유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전세가가 상급지처럼 따박따박 올라가지 않아요. 되게 지지부진하게 가로로 그냥 횡보 정말 늦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보유를 오래 해야 수익률이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제 투자 방향성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쪽은 경매의 음. 수단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면 내가 어쨌든 시세보다 뭐 3, 4천, 5천, 뭐 올해 초에는 1억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서 뭐 전세 세팅을 하던 뭐 월세 세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여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그래서 입지별로 조금 투자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로 세팅할 지역, 월세로 세팅할 지역, 그냥 금매 매매로 사야 될 지역, 경매로 사야 될 지역 그런 것들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으시군요. 그럼 이게 금매로 경매를 접근할 지역 이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시군요. 네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막 노리고 있었던 지역들 뭐 올라서 못 샀다는 그런데 막 후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후려야 돼요? 어떻게 잘 후려야 돼요? 근데 가서 이제 매물이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로얄층 로얄 라인의 가격을 일단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층 가장 싼 가격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 급에 왜냐면은 이제 로얄층 로얄동은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로얄동인데 이걸 이렇게 왜 안 팔아? 안 깎여. 오히려 약간 중간 6층, 7층 요 정도 라인에서 1층 가격을 불러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그건 있거든요. 이제 내가 고층은 아니야. 로얄층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로얄층은 나랑 같은 가격에 내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 1층도 안 팔리고 있어. 그러면 이 가격에 후려보는 거지. 뭐 깎는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보는 거죠. 이게 아파트 값은 이제 말 한마디로 몇 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해서 만약에 깎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깎았어요. 11월 이런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참 좋은 시기네요. 그렇죠.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 직전에 이제 대출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땐 대출이 안 돼서 내가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매도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얘기해요. 사장님 내가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사고 싶어. 너무 사고 싶은데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사야 돼요? 근데 대출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잔금 한 6개월 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중개사 입장에서는 또 거래하고 싶고. 요새 거래도 없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똑같이 가서 얘기해요. 매도자한테. 너무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대출 때문에 아시잖아요. 대출 힘든 거. 그러면 또 매도자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 힘들죠. 진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6개월 정도 해주시면 어떻게든 해보시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진짜 근데 대출이 안 되긴 하지. 참 내가 안 팔 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 중개사무소 오늘 통화하는 거 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 시절을 이용을 해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를 말고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그래서 진짜 사실 우리 고백방의 분들 그걸 써먹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해서 지금 10월, 11월에 잔금 치시는 분이 계세요. 작년 12월에 매수 계약금 넣고 그만큼이나 익숙해. 그때는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와. 또 그때 막 떨어질까요? 내년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사람 또 거래 주춤하고 춥고 막 이렇게 낙엽 떨어지고 이러니까 모르겠고 누가 자꾸 떨어진다 하니까 근데 싼 거 같긴 한데 무섭기도 하고 잔금 길게 하고 중도금 한번 넣으라고. 잠깐 길게 하고 중간에 돈 없으니까 중도금 막 2천만, 3천만 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매도자가 급하면 때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좀 무섭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잔금 1년, 아파트 잔금 1년. 성동구 아파트 그 25평 가격으로 42평 사셨다는 분도 올해 초에 사서 잔금이 6개월인가 7개월인가 그랬어요. 저도 6개월은 해봤는데, 6개월 넘어가는 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지금은 매도자한테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흔들릴 매도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근데 해봐야지. 안 해보고 왜 그렇게 해봐?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딴 데 가서 또 해보는 거지. 그쵸.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진짜. 요즘 같은 때에는. 그래서 저는 진짜 겨울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겨울에. 그래서 다들 주춤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입찰장에 저 진짜 입찰 진짜 거의 매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매주 거의 매일 갈 때도 있었고 그러면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오늘 사람들 많이 안 오겠구나.
기분 너무 진짜 그래요. 어. 정말 그래요. 가다가 비가 와서 그냥 비도 오는데 그냥 굳이 비도 오는데 가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고 눈 오면은 샷 때문에 이제 미끄러우니까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실제로 분당 낙찰 받을 때 그랬어요. 눈 펑펑 오는데 기분 좋게 낙찰 받았죠. 엄청 기분 좋겠네요. 눈도 오고. 분당이 아니었다. 3번이었나 보다. 3번. 딱 낙찰 받고 나오니까 임차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찰 받으셨냐고 했는데 이제 딱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저한테 전세 놓으실 거예요? 갭 투자하실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뭐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세입자분들은 그 갭 투자라는 말 자체에 반감이 심한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갭 투자는 나쁜 거. 전세 놓는 거는 괜찮은 거. 전세 놓을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내보내길 원했으니까 이제 거의 1억 정도 싸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보내길 원했으니까 그냥 그래도 이사 가시는 게 왜냐면 이제 대학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계약하시면 불리하시다. 그냥 이제 이사 가셔라. 그래서 이사 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 받고. 강남 재건축 관심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많고, 이제는 수도권, 분양권 좀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통기획 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지방만 아니면. 지방도 사실 그 연고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굳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방 가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도 이미 많이 있으니까. 부산이 간다는데요? 저는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광역시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지방 소멸해도 광역시가 소멸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광역시까지는 이제 타이밍 봐서 매수하시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자기 연고가 거기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기 때문에 거기도 전세가는 내가 실거주에 대한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매수해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는 더 수도권이나 서울 하나, 두 채까지는 지금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 품목들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지금은 세금이나 대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정에 맞게끔 나한테 가장 좋은 전략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포트폴리오 전략이 지금 무주택자일 때, 1주택자일 때, 2주택자일 때, 아니면 지금 20세 성인 자녀가 있을 때, 30세 성인 자녀가 있을 때, 그다음에 나는 이미 다주택자일 때, 이게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지금은 조금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잘 보면은 약간의 신축 투자잖아요. 신축을 생각하는 그러네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은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임 친구가 여의도 재건축 매수했다고 하는 걸 너무 잘했다. 여의도 재건축.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서울 여의도 쪽이나 이렇게 부천 쪽이 이제 저기거든. 바운더리인데 생활권이 거긴데 이제 실거주를 하면서 또 아기도 가졌어요. 만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입지가 좋잖아요. 뭐 재건축 아파트니까 좀 낡긴 했었어도 수리를 하면 되니까 여기처럼 수리해가지고 재건축 기다리면서 위치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같이 무럭무럭 자라고 나중에 새 아파트가 딱 되면 너무 좋죠. 그런 친구들이 사야 될 물건 아니면 난 20대 초반인데 자금이 별로 없다. 근데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친구, 그다음에 이미 좀 나이가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는 투자, 이미 내가 주택을 갈아타기를 좀 하고 싶어. 이런 게 다 지금은 너무 달라서 일단 본인의 처한 상황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지금 가장 우선이에요. 예전에는 10채, 20채 사도 시세가 똑같았을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 나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이다. 어디가 오른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제일 먼저 생각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쉽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딱 2채까지만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갭 투자를 할 거면 여기가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계속 보유했을 때 어떤가 그거를 더 유념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부동산도 좀 쌀쌀해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또 많아지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야기 뭐 끝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정부가 네. 그동안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한 적이 없어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에 대한 규제까지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1억 무주택자가 매수를 할 때 뭐 1억까지는 뭐 1% 금리를 적용시켜 주겠다.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실수요자까지 건들고 있잖아요. 실수요자까지 건들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왜 정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면 왜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오르는 거에 대한. 지금 그 질문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살 만한 사람 다 샀다. 근데 무주택 가구가 950만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그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65%가 무주택이에요. 그리고 근데 신혼부부는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살아야 해요.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니면 매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정부의 겁박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걸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이 자꾸 겁박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왜냐면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내리면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리려 하는데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물론 총 부채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도 많지만 저축 비율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이번엔 뭐 비트코인도 뭐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대. 현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저렇게까지 겁을 주는 이유가 뭐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저는 더 확신이 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시기들을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올수리 올한샘. 이렇게 만든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어떤 히스토리가 좀 있으세요? 이걸 매수했을 때의 타이밍이 제가 뭐 예전에 자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기도 외곽 쪽 경매로 투자를 많이 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서울에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그 돈이면 내가 서울을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타이밍이 딱 왔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때 낙찰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는 경매 같이 했던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부동산 끝났다. 낙찰가가 올라가서 이제 먹을 게 없다. 부동산 끝났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오히려 그래도 서울에 진입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죠. 소액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3,500에 샀거든요. 갭. 갭. 우와. 3,500에 3억 후반대에 샀어요.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14년, 15년? 와. 진짜? 그래서 지금 거의 9년, 10년 차가 됐는데 네. 매매가가 2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3,500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좀 오래 보유하고 그다음에 그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심지어 이 세입자는 그 8년 넘게 사셨어요. 전세가 저한테 계속 올려주시면서 이사 가시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만료돼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분배기가 이렇게 거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네. 여기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옮길까 말까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바닥을 다 뜯어내고 설비를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도배장판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좀 깨끗하게 하고 말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집 가치를 높이는 거,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집 가치를 높이는 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중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를 시키더라도 이 집의 원래 가치를 높이는 거, 확장하고 샤시 교체, 그다음에 분배기 이동 같은 거, 바닥 설비 다시 하고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값을 올리기 위한 좀 신경 쓴 부분들을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세요. 자본적 지출, 뭐, 자본적 아시죠?
자본적 지출. 네, 그 양도세 맞습니다. 이제 확장, 네, 확장을 해서 단열 다시 하고, 네, 확장하고 나면 이제 천장도 다시 목공을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그 예전에 그냥 거실등 네모난 거 너무 네. 싫잖아요. 그래서 전기공사는 좀 웬만하면은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확장, 단열, 그다음에 이제 분배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실링팬, 네. 포인트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는 좀 넣어주면 포인트로 자기 실거주 집이 아니면 잘 하기 힘든 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 넣어주는 편이에요. 샤시는 창호는 당연히 이제 바꿔주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다른 공사 안 하고 뭐 저한테 이제 의뢰 주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상담 주시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창호를 바꾸고 확장을 해라. 아, 그래요? 싱크대 되게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싱크대는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격이 싸지도 않거든요. 지금 자재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싱크대 하나 하려면 400만, 5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할 바에 그냥 돈 좀 더 보태가지고 샤시를 바꿔라. 그러면 싱크대는 어떻게 그러면 잘 닦고 시트지 붙이면 되거든요. 셀프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닦고 뭐 수전 정도 바꿔주신다거나 실리콘 좀 다시 싸주시면은 이제 확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저런 소모품에 돈을 쓰지 말고 집 가치를 올리는 그런 자본적 지출에 돈을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고 다 하시고. 제가 주방에서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일단은 이게 제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들어와서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를 놓던 매도를 하던 그 여기 이사 들어오실 분의 취향이나 가구의 아니 가전의 상황들을 제가 고려해야 되잖아요. 어떤 가전을 가지고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장을 절대 짜지 않아요, 저는. 예. 그 냉장고를 뭐 두 짝, 예전에 대형 냉장고 두 짝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뭐 작은 걸로 뭐 요새는 비스포크 3개짜리 이런 거 가져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장을 짜버리면 꼭 그 냉장고를 가지고 오셔야만 여기에다 놓을 수 있고, 또 냉장고장이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구조상 주방이 좀 좁은 편인데 얘가 여기까지 나오면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놓지 말고 여기다 식탁을 놔도 되고 냉장고를 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냉장고를 놔도 되고 상황에 맞겠다. 네네네. 활용할 그래서, 수 있게. 네, 내가 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좀 바꿀 수 있는 자기 가구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 주는 집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컨디션입니다. 네. 저 LX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집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막고서는 이제 상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개방감이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창호를 해서 좀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게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줄눈을 진한 색으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요? 물때 흰색으로 넣지 마시고 좀 진한 거, 특히나 새 놓으시는 분들은 욕실까지도, 그다음에 싱크대나 이런 쪽도 세입자들이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간혹가다 청소를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얗게 있는 줄눈에서 나중에 군데군데 얼룩이 지면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그레이 계열로 좀 관리하기 쉬우시도록 좀 때가 껴도 티가 안 나게. 특히 주방도 욕실도 좀 그렇게 하는 거. 새 놓는 집을 무조건 비둘기색으로. 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은 이렇습니다. 네. 방은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네. 아, 이거 장판. 장판? 네. 이게 타일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네. 근데 장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예전에는 좀 비앙코 모양도 있고 했는데 얘는 완전 타일 모양의 그 장판이어가지고 느낌이 약간 세련된 느낌도 들지만 여기는 이 단지 안에 학교가 많아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장판 중에서 좀 두꺼운 장판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푹신푹신하게 좀 층간소음 같은 거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판을 깔았다 여기는. 초등학교가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안방은 이렇게 이제 또 밝게 네. 해놨습니다. 밝게 했고 붙박이장을 저는 원래 넣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왜냐면 여기는 아까 바닥 설비 다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분배기 교체하고 확장하고 뭐 단열하고 창호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결정이 되면 뭐 전세로 놓게 되면은 뭐 얘기를 하시면은 뭐 넣어드리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게 되면 뭐 들어오시는 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여기는 일단 조명, 하부장 조명을 넣어가지고 조금 분위기 있게 네. 하고 타일은 이제 베이지 색깔, 제가 베이지 색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레이색을 많이 썼는데 그레이가 조금 이제는 좀 식상하고 칙칙해 보여가지고 좀 따뜻해 보이는 밝은 베이지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진짜 예전에 우리 투자자분들 화장실 수리 싸게 했어요 해서 가보면 바닥이랑 벽이랑 타일 색깔 다르고 그리고 뭐 벽에는 600에 300각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일이 뭐가 좀 저를 보기 싫냐하면 이 경계선 있잖아요. 이 타일과 타일 경계선이 그런 타일들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볼록볼록볼록하게. 그래서 뭔가 이제 요즘은 모든 인테리어들이 조잡하지 않고 경계선이 없는 인테리어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600각 타일을 하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호텔 욕실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액세서리로 교체하게 되지만 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호텔 같은 데 가면은 타일 옛날 되게 오래된 호텔인데도 되게 멋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대부분 대형 타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인테리어를 오래 해서 그런지 300에 600각을 붙이면 좀 뭔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돈 주고 수리했는데 그럴 필요가 조금 더 주고 좀 오래 볼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아니면 차라리 작은 타일을 쓰세요. 비용이 너무 이게 600각 타일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면 차라리 300, 600각 이런 거 넙대대한 타일 말고 오히려 작은 모자이크 타일을 쓰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300에 300각을 쓰신다던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피스텔처럼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유가 하나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네. 타일 유가 썼거든요. 네. 뭐 옛날에 막 그냥 막 저게 사실 돈이 얼마 안 해요. 저는 약간 작은 거 하나에 작은 거 하나에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원래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되게 싫어하시네요. 네,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그런 거 막 생각 없이 쓰면 사실 솔직히 되게 한 소리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뭐 바쁘면 또 이제 고객이 또 그렇게 원했을 수도 있고 저게 사실 물은 잘 안 내려가거든요. 네, 물구멍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장단점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일단 예쁜 게 좋다. 그리고 이 집에서 또 하나 포인트는 문선. 네. 문선? 네, 문선이 몰딩이 없어요. 이렇게 넓게 이제 요즘 신축 아파트들도 이렇게 가보면 여기 문선 아직도 쓰더라고요. 네. 이제 하이엔드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보면은 무문선 들어보셨죠? 네. 문선 없고 여기서부터 그냥 매끈하게 들어가는 문 닫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제품화한 거예요. 무문선은 목공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필름 다 쌓아야 되고 좀 그리고 하자도 좀 많이 생기고 되게 시공인 난이도가 되게 까다롭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벽도 다 다시 쳐야 되고. 근데 얘는 그거를 추구하는데 약간 기성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한 거. 그래서 요즘은 저는 다 이런 문툴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심플하죠. 깔끔하고. 그래서 문을 닫으면 깔끔해요. 이런 느낌. 그래서 문손잡이도 그냥 화이트로 그냥 깔끔하게. 저는 인테리어 할 때 집은 도화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가구가 어떤 가전이 들어와도 어울릴 수 있게 임대용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어떤 세입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관리하기 쉽게 그렇게 포인트를 좀 두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면 돼. 내 집이니까 내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새를 놓으실 거다 뭐 갭 투자를 하실 거다 이러신 분들은 관리하기 좋은 거 그다음에 어차피 싱크대나 그런 것들은 소모품이다. 싱크대 싹 다 갈아놨는데 한 3, 4년 지나서 집에 가보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속상해요. 근데 사실은 샤시는 그대로 있잖아. 샤시는 창틀만 잘 닦아주면 되거든요. 샤시에 뭐 이렇게 험하게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돈이 한정적이면 어디에 이 돈을 몰아서 쓸까 하시고 그쪽으로 돈을 쓰시고 싱크대는 이제 필름 붙이시면 돼요. 깨끗하게 닦고. 화장실 할 때도 저는 세입자가 관리하기 쉬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너 선반을 넣지 않아요.
우리 보통 인테리어 하면 맞아요. 그냥 공식처럼 자동으로 여다가 코너 선반을 넣어요. 2개씩. 은색 2개. 많이는 3개도 나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왜 이렇게 예쁘게 타일을 새로 했는데 굳이 타일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왜요? 편하잖아요. 근데 선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형 샤워기를 쓴다던가 젠다이를 쌓아서 여기다가 하면 이렇게 그 수납을 하면 되니까 굳이 뚫지 마시고 뚫고 나중에 이제 특히 임대용 주택에 나중에 여기 보면요 덜렁덜렁거려. 세입자리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교체하면 나중에 뛰면 여기 타일에 구멍이 뻥 들어서 옆자리에 다시 뚫어야 되고 이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코너 선반은 조금 특히 임대를 놓으시는 집에는 하지 마셔라. 네. 정 필요하시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압착으로 해서 꼭 붙이는 거. 압착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젠다이를 쌓아가지고 이제 이 본연의 타일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절대 컵받이, 비누 받침. 그거 그러네. 없네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코너 선반이랑 요실에는 이거 컵받침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요새 이쁜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다이소만 가도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되니까 굳이 타일에 뚫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코너 선반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이제 깔끔해야지 세입자가 관리도 잘해요. 물때 끼고 녹 쓸고 그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여기도 베이지 톤. 네, 베이지 톤. 뭔가 진짜 확실히 그레이 톤하고는 느낌이 다르네요. 따뜻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 확실히. 그레이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계속 베이지가 좋더라고요. 우드톤이랑도 잘 어울리고 화이트랑도 잘 어울리고. 비어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비어있는 이유는 일단은 팔고 싶지 않아서. 여긴 오를 곳이다. 네, 이제 팔지 않는다. 오를 차례에 살짝 주춤해지긴 했는데 근데 뭐 저는 내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수리해놓고 전세를 놓기도 싫은 거예요. 왜요? 또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망가지면은 속상하니까. 그래서 단기 임대를 놨었어요. 단기 임대 놓고 이제 그걸로 이제 유지는 하면서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쁜 집을 단기 임대 놓기 좀 쉽지 않지 않으세요? 비싸게 놓으면 돼요. 비싸게 놓고 아무것도 놓지 않고 청소는 나가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놓고. 8호지 않습니까? 국민평, 네네. 그러면 이게 일반 우리가 할 때의 기준으로 보면 네. 이 정도 퀄리티면 사실 뭐 결국 비용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반 소비자가로 하면 네. 한 5, 6천 들지 않을까요? 자세한 문의는 우리 라니 디자인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 2년 전쯤에 특강했던 친구인데 용산 재개발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진짜 싸게 매수하셨거든요. 근데 전용이 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을 만들면 좋겠다. 원룸이었는데 투룸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해드렸어요. 투룸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네. 거기가 원래 임대료가 50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수리 끝나자마자 임대료 100만 원으로 바로 계약하셔가지고 수익률이 2배가 됐죠. 근데 우리 구실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 했더니 65만 원 남았더라고요. 구실장님한테 쪼르시면 그렇게도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어요? 했더니 대표님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그랬구나 고생했어요. 이제 그랬죠. 근데 일단 그 수리를 한 것도 수리를 했지만 네. 그 집의 가치를 높였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때까지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보유할 때 포트폴리오를 맥스로 완성시키셨잖아요. 월세 100만 원 받으면서 재개발 기다리면서 나중에 투룸으로 쪼갰으니까 감정평가도 더 높게 받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